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 세계의 애국 국민 여러분, 특별히 이제 태풍이 일본을 거쳐서 온다고 하는데, 일본에도 피해가 없기를 또 바라고, 또 특별히 일본에도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많이 있고, 우리 한인 교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재앙에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태풍이 또 대구를 걸쳐서 중심부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태풍에 잘 대비하시고, 이번에 잼버리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조원진 대표님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국가의 기본 체제 시스템이 무너진 그런 대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우리 또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태풍은 뭐 우리가 일으키거나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행히 이제 그 태풍으로 인해서 잼버리 스카우트가 철수를 또 미리 해서 그나마 태풍이라는 핑계를 대고 또 철수해서 다른 행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참 인간의 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7월, 8월은 국부 이승만 박사와 관련된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8월 달에는 8.15 광복절과 함께 건국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국식 끝나고 우리 국군의 사열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건군식입니다. 나라가 생기기 전에는 미 군정청에서 군대가 있었지만 그냥 조선 경비대 또 국방 경비대 이런 정도였었는데 이제 나라가 생기니까 그 나라의 국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군이 된 그 건군식을 또 했던 겁니다. 자, 우리 위대한 이 대한민국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뿌리가 있죠.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뿌리인데 뿌리가 있어야 뿌리에서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뻗치고 잎이 무성해져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는 언제부터 찾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거의 열매가 정말 한강의 기적 있고 그러나 아직 최후의 열매는 남았죠. 바로 자유통일을 통해서 한반도 또 한민족 전체에 이 국부 이승만 박사가 꿈꾸었던 또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또 꿈꾸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이 자유통일, 즉 한반도와 한민족 모두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빛과 풍요를 누리게 하는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열매일 텐데 그 열매를 앞두고 지금 이제 촛불 탄핵으로 인해서 종북 좌파 정권 5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칼을 휘둘렀던 검찰 정권이 지금 윤석열 정부 정권인데 역시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양식과 상식과 또 실력과 인격과 비전 이런 것들이 심히 부족해서 1년여 동안의 계속적인 난망의 모습 결국 이번 잼버리 사태는 그러한 국제대회 하나도 완전히 허술하게 준비하고 거기에 온갖 부정부패가 관련되어 있고 그 부정부패는 다 국회의원 또 공무원, 공직자, 고위공직자들이죠. 그래서 정말 심각한 위기인데 오히려 이 위기가 이제 국민들을 각성시켜서 진정한 국가 지도자를 찾고 진정한 정치 세력을 찾고 진정한 정치가를 찾는 그런 기회로 바로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정말 억울한 그리고 촛불 탄핵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또 상대적으로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놀라운 개혁의 반전이 일어나서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마지막 열매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오늘의 이제 제목은 제가 세계사적 신앙천재 국부 이승만 박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는 사진이 중요한 세 가지 전형인데 바로 맨 왼편에 있는 전형이 1920년, 그러니까 1919년 이승만 박사가 3.1운동을 주도하고 한성 정부에서부터 상해, 블라디보스톡 등등의 모든 임시정부의 이제 국가수반으로 이승만 박사가 추대가 되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5월 달에 바로 워싱턴 사진관에서 찍은 최초의 대통령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진이 1948년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초대 대통령이 되시고, 그 다음에 1952년도에 직선제로, 즉 전쟁 중에 내각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반역을 발췌개헌으로 진압하고 최초로 직선제 대통령 2대 대통령이 되시죠. 그리고 1956년도 이제 3대 대통령 되기 전에 1955년도에 최초로 공식 존영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일의 사진가가 찍은 공식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칼라로, 그 당시 이제 칼라가 없었으니까 칼라로 그린 그런 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사진이 제 4대 대통령의 무투표 당선이 되시죠. 4대 대통령의 조병옥 박사가 미국에서 암 치료를 받다가 서거하시는 바람에 무투표 당선이 돼서 그때의 이제 마지막 존영이 되겠죠. 네 분이, 프란체스카 영부인이 이때가 이제 60세입니다. 한갑이면서 이승만 박사는 이제 85회 생신 기념으로 최초의 사진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뿌리가 언제냐? 많은 분들이 이제 1919년 3.1운동으로 말미암아 생긴 상해 임시정부를 많이 얘기하는데, 역시 거기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국부 이승만 박사가 당연히 이제 부각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도 모르고 이승만 박사를 부정하는 자들은 자꾸 1948년에 건국절이 아니라 정부 수립이 아니라 바로 1919년, 1920년 상해 임정을 들먹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상해 임시정부보다도 더 중요한 뿌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한번 보시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최초로 미국 선교사가 두 분이 오셨습니다. 감리교의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가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독신으로 최초의 미국 선교사로 인천 제물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 사람들이 서로 싸우죠. 누가 먼저 제물포에 발을 내디뎠느냐. 뭐 장로교 측에서는 젊은 언더우드가 먼저 내렸을 거다. 그렇게 많이 하겠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미국의 문화는 뭐예요? 레디 포스트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펜젤라 부인이 제일 먼저 발을 디뎠고, 또 아펜젤라가 인도에서 내렸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내렸는데, 어쨌든 쓸데없는 그런 논쟁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왔느냐는 그 정통성에, 어리석은 정통성에 이 우리나라 교단들이 싸우는 건 참 어리석은데요. 이때부터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장로교, 감리교 교파는 다르지만 철저하게 연합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인데, 특별히 미국의 선교사들은, 아펜젤라 언더우드에서부터 쭉 미국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물론 중국에도 이미 선교를 먼저 했고, 일본도 먼저 했고요. 또 인도도, 아프리카도, 미국의 그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통합과 화합을 이루고 급성장하면서, 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서 정말 초강대국으로 막 부흥할 때, 그때 이제 미국의 청년들이 전 세계로 선교사를 나가는데, 특별히 희한하게 이 조선에 온 선교사들만은 특별한 경우였었는데, 어떤 경우냐? 보통은 다 어느 나라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전하고 하는 그런 신앙적 선교만 생각했는데, 유일하게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 이후의 모든 선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 거니? 그 복음전도 외에 동양에 최초로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선진국을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로 하여금 동양 전체를 선교하게 하겠다. 즉 미국과 똑같은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과 같은 그런 인물을 한반도에서 키워서 동양에, 특별히 이제 조선 한반도에 미국과 같은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가졌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한국의 선교사들은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 역사가들이 이분들은 미국에 있으면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인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탁월한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병원을 세우고 했을 때 정말 놀라운 폭발적인 영향력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가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이 자유와 빛이라는 개념, 이 자유와 빛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대한민국은 이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게 2015년 1월 달에 항공위성 사진인데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빛을 회복했죠. 빛을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전력에 있어서는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요. 또 원자력 기술, 원자력 원전까지 수출하는 그런 빛의 나라가 됐고, 또 인천공항 아시죠? 인천공항이 서비스 전 세계 1위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1위인데 그 인천공항을 통해서 자유로운 자유의 상징이 해외여행이거든요.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 또 국제 여행의 자유인데 자유의 최고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많은 외국의 선진국, 후진국 다 공부하러, 관광하러 등등이 오죠. 또 우리 자유롭게 우리 청년들도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합니다. 저도 1993년도에 이제 그때는 이제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고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나갔을 때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자유와 빛의 나라가 됐는데 오히려 저 북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완전한 공산 감옥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거주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교육의 자유, 자유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됐고 또 에너지 고갈로 인해서 전력 사태가 부족해서 기차도 운영을 못하는 그러한 상태인데 보면은 이제 평양 쪽만 별빛이 좀 있고 바닷가에 이제 야간 고기잡이 원산 쪽에 좀 붙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종북 좌파들이 어느 정도 왜곡되는 거니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서울대학생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한미 훈련, 군사 훈련을 계속하고 또 북침 훈련을 계속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등하 관제 훈련을 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 민족으로 얼마나 일치 단결이 잘 되는 거니 이렇게 한순간에 등하 관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북한의 민족이다. 북한의 위대성을 나타낸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죠? 이 정도로 참 이 진영 논리에 매몰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등하 관제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빛을 안 보이게 해서 야간 공습을 피하는 게 등하 관제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평양만 폭격하라는 뜻 아닙니까? 평양조차도 전력이 부족해서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 사진만 빛을 비치는 걸 지난주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즉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와서 바로 미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지 워싱턴과 같은 인물을 키우고 양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배제학당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제 경신학교를 시작하고요. 배제학당을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 먼저 시작을 했는데 바로 요 사진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시작이 되는 사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1895년 이승만 청년이 4월에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895년도 10월 8일 날 화요일 날 명성황후가 경복궁 오코루에서 시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앙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보개혁이 일어나는데 가보개혁 그때 이제 과거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제도가 없어지니까
이제 당대 조선의 청년들이 이제 배제 학당에 몰려들었죠. 그래서 이 사진은 1896년 5월 21일 오후 3시에 배제학당의 채플로 사용하는 정동제일감리교에서 배제대학 컬리지 과정 제1회 모교 강좌를 기념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다 특별 강좌가 있죠. 유명한 분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렉처라고 하는 플리처 렉처 이런 강좌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본따서 배제학당 1895년도 이승만 청년이 입학할 때 그때가 배제학당의 첫 콜리지 과정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콜리지 과정 1회 입학을 했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배제대학의 1회 모교 강좌를 시작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리교 계통 학교는 다 모교 강좌가 있습니다. 배제대학, 또 배제학교, 감리교 신학대학, 모건대학 모교 강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 그동안에는 그냥 몇 년도 배제학당이다라는 것만 알려졌습니다. 연도도 다 각각 다르고요. 배제학당은 맞는데 연도가 다 각각입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여주의 기독교 그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 사진에 유일하게 뭐라고 하는 관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게 이승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창문에 두 청소년이 앉아 있죠. 16살 정도의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죠. 이승만은 이때 21살의 청년이니까. 자, 그래서 이 사진은 바로 모교 강좌 때 그 당시 이제 학생 겸 교사로 있었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진인데 여러분 맨 왼쪽에 보면 선교사의 모습이 보이죠? 화면에는 제 얼굴이 안 보여도 좋습니다. 사진만 보여줘도 전 설명만 할게요. 그래서 맨 왼쪽에 보면 외국인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맥길 선교사라고 배제학당에서 사역을 하면서 애우계곡에 있죠. 아연교회에서 사역하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줄에 서 있는 거물들이 서 있죠. 바로 최초의 단발령을 한 이승만 청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유일하게 하버드 출신의 버스티드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학 출신의 선교사들이 다 왔지만 이상하게도 프린스턴 출신도 많고 예일 출신도 있는데 하버드 출신으로는 버스티드 선교사가 유일합니다. 이 버스티드 선교사는 이승만 청년하고 한 8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기도 하지만 아주 친구 사이로 아주 친밀했고 이승만의 영어 그 실력이 바로 이 버스티드 선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1897년도 7월 달에 배제대학 제 콜리지 과정 1회가 졸업 연설할 때도 버스티드 선교사의 지도를 받아서 조선의 독립이라고 하는 영어 연설을 이승만 청년이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 키 큰 중절모자 쓴 키 큰 분이 바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제1회 모교 강좌의 초청 강사로 초청한 서재필 박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중절모자 쓴 분이 바로 제중원 세브란스의 에이비슨 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왜 중요한 거 아니? 과거제 말씀드린 과거제 폐지로 인해서 당대의 조선의 최고 엘리트들 168명이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다 허름한 아이들 같지만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지만 얘들이 사실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가문의 자녀들이고 엘리트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배제라고 하는 이름을 고종 황제가 지어줬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맨 사역 보고를 자기 미국 선교부에다가도 하지만 고종 황제에게도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때 감리교 스크랜튼 선교사가 뭐라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 아니? 과거제 폐지로 인해서 많은 엘리트들이 한국에 우리 학교에 왔습니다. 이들을 잘 키워서 국가의 지도자로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최고의 천재인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들어왔는데
이 청년을 우리가 특별히 잘 교육해서 국가의 지도자로 그렇게 양육해서 보내겠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또 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종 황제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초를 쓰죠. 선교사들이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 선교사들이 보초를 쓰죠. 그러다가 10월 28일 날 그 유명한 춘생문 사건이 있습니다. 춘생문을 통해서 고종 황제를 여장을 해가지고 가마에 태워서 몰래 안전한 미국 공사관에 피신을 시키려고 하는 춘생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들과 함께 이승만 청년이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승만 청년이 황해도에 피신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태가 진정이 되고 말씀드린 12월 28일 날, 12월 30일 날 가보개혁 단발령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1896년도 이제 다시 학교가 열렸을 때 이승만이 학교에 나오면서 2월 달에요. 2월 달에 최초로 이승만 청년이 상투를 자르는 단발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때 이승만 청년이 이 제정원의 에이비슨 박사에게 상투를 잘라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지금 이렇게 조선이 무력해가지고 구한말 조선이 대한제국이 무력해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일본의 식민지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일본을 통해서 개혁 개방이 이루어질 텐데 일본 놈이 내 상투를 자르기 전에 에이비슨 박사님이 잘라주십시오. 에이비슨 박사에게 잘리겠습니다. 해서 에이비슨 박사가 수술용 칼로 상투를 자르고 그리고 그거를 알코올 베이커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또 그 단발령 기념 사진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다. 자, 이승만 청년이 여러분 그 보시면 그 사진 한번 보시면 3명의 청년의 모습이 있는 사진 있을 거예요. 배제대학당 사진 다음에 김구, 안중근, 이승만이 나온 사진 한번 보시면 아마 전사 두 번째 사진일까요? 그 사진 맞습니다. 자, 1895년 10월 8일 날 명성황후가 경북궁 안에 오코루에서 살해를 당했는데 엄청난 사건이죠. 인류 역사상 이런 사건이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명성황후의 무슨 부정부패라든지 또 무당을 들여서 구태했다든지 아주 그런 못쓸 여자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만약에 명성황후 그렇게 못쓸 여자면 일본 제국이 왜 명성황후를 살해합니까? 내버려둬도 망할 텐데. 무슨 뜻입니까? 명성황후를 살해하지 않고는 조선 식민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명성황후를 살해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좀 그런 면이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바로 명성황후가 조선의 실세였던 거죠. 고종 황제는 허수아비였고, 자 1894년도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본이 전쟁 배상금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조선의 모든 전신선을 장악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에게 그 전신선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을 요청했을 때 당연히 반대죠. 누가 반대했습니까? 바로 명성황후가 배후에서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고종 황제가 외국 사신이나 누굴 접견을 하면 평풍 뒤에서 명성황후가 뒤에서 이제 조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노우에 가오르라고 하는 일본 공사가 이토 히로부미의 친구죠. 막대한 돈을 명성황후에게 제공해서 돈으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안 받으니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최초로 그 국제관계, 국제외교의 중요성을 안 게 바로 명성황후입니다. 물론 조선의 미국 선교사들이 그런 영향력을 미쳤죠.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바로 국제외교적인 명성황후가 러시아와의 그런 외교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본이 조선 식민지에 걸림돌이 되니까 살해를 하게 됐던 거죠. 특별히 안타까운 거는 명성황후는 아무래도 바다 건너 미국보다는 가까이 있는 러시아가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의 영토 야욕을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러시아의 영토 야욕을 모르고 사실 일본보다 러시아, 소련이 더 위험한 거는 역사적으로 판단이 또 됐죠. 그래서 미국보다는 러시아 쪽에 더 친밀했고 그래서 이제 아간 파척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국제 외교적인 전략을 쓰니까 일본에서는 명성황후를 제거했던 것이죠. 자, 뭐 고종 황제도 놀랬으니까 이제 그렇게 선교사들이 보초를 쓸 정도고요. 그 당시 뭐 전 국민이 백성이 통곡을 하고 황후가 암살됐으니까 많은 청년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겠죠. 자, 그때 특별히 3명의 조선의 청년의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 일본의 악랄한 만행에 대한. 그래서 김구는 1896년생으로 이때가 20대 청년인데 황해도 안악에서 주막에서 조선인을 가장한 긴 칼을 차고 딱 뭐 조선인으로 복장을 했지만 일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막에서 스치다 조스케라는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돼가지고 재판을 받죠. 그래서 이 스치다 조스케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많은데 명성황후 시해에 관여했던 일본 육군 장교다. 낭인이 아니라 낭인으로 위장한 다 군인들입니다. 구마모토의 사무라이라든지 미 육군의 최정예 장교들이 참가한 살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일본 측에서 만약 일본 측에서 일본 육군 중위가 주먹에 맞아 때려 죽었다? 그건 당연히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구마모토의 상인이다 이렇게 하고 또 김구의 입장에서는 일본 중위를 때려 죽여야 그래야 또 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김구가 먼저 와서 밥상을 차려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온 이 스치다 조스케가 밥상을 요구하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갖다 줘서 기분 나빠서 때려 죽였다. 이런 조서가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신빙성 이정 그렇게 하지만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김구라는 분의 그 의협심에 명성황후 시에 대한 의협심에 스치다 조스케를 살해한 거는 맞습니다. 자, 안중근이라는 청소년은 이때 16살 청년이었었는데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청년이죠. 결국 10년 후에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암살하지 않습니까? 그때 암살을 한 것을 암살이 아니라 나는 전쟁을 한 것이다. 그래서 9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처단했는데 첫 번째 제목이 뭐냐?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로 너를 처단한다. 그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존경을 하고 또 놀라운 거는 이제 이때 원세계 위안스카이라고 그러죠. 청나라 총통 위안스카이가 또 깜짝 놀라고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중국의 2억의 청년 중에서는 이런 인물이 없고 저 조선의 청년에 저런 용감한 인물이냐 그래가지고 만가를 썼죠. 평생만사 정근필 평생에 꿈꾸던 일을 지금 했다. 사지원생 비장부라 죽을 자리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사나이가 아니지. 유신사만 명천하 비록 몸은 사만해 있지만 그 이름은 천하에 떨쳤네. 생무백세 사천추 사람이 100세는 못 살지만 안중근은 바로 1000년을 사는 인물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차원 좀 높죠. 그래서 뭐 스치다 이 쪼무레기를 죽여봐라 보여요. 그래서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철저한 일본 정부의 계획된 군사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황이 재가를 해야지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황을 죽여야만 제대로 되는데 천황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수상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이고 사실 이토 히로부미는 제가만 한 거지 바로 육군 참모총장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입안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누구냐? 가와카와 소로쿠 바로 참모 차장이 모든 작전을 입안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노우에 가로우가 뇌물작전이 실패하니까 미우라 고로라고 하는 육군 중장 출신을 공서로 파견해가지고 군사작전을 펼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시간 되면 제가 자세히 명성황후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10년 후에 하얼빈에서 이렇게 살해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로서는 영웅이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일본 청년이 암살했다. 그럼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제국 건국의 아버지잖아요. 초대 수상, 일본 헌법을 쓴 사람. 그런데 조선 청년에게 암살됐으니까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천황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제발 오늘 하루만큼은 조선인들을 마음껏 죽일 수 있게 해달라. 그런 탄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조선인의 그 많은 피해, 일본인에게는 굉장한 감정이죠. 자기네들의 영웅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관동 대지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맥락에서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승만 청년은 말씀드린 대로 명성황후를 시해 사건을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춘생문 사건까지 가담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때 대한민국이 탄생이 되는데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이토 히로부미 처단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도자와 국민들 백성들이 제대로 나라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때 이승만 청년의 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김구는 그 이후로 상해에 있으면서 계속 그 테러 역할을 했죠. 여기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윤봉길 의사와 같이 이제 찍은 사진이고 가운데는 이제 안중근 의사가 죽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가 결국 이 사건이 있은 후 1948년도에 바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메가더 원수가 최초의 국가 원수급으로 참석한 거예요. 일본 군정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 원수죠. 그래서 최초의 건국식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는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다. 이승만 청년이 이때부터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8.15 광복절 날 대한민국을 건국한 정부를 수립하고 정부를 수립하니까 국군이 되어서 건군절까지 된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니까 정보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청년 시절부터 키운 장석원이를 통해서 감찰원을 만듭니다. 그게 오늘날 국정원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종찬이란 놈이라고 참 여기 안 나올 수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가장 녹을 먹은 놈 아닙니까?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세워서 감찰부를 세우고 그 감찰부가 국정원인데 거기서 국정원장까지 한 놈이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또 국부 이승만 박사가 함부로 얘기한다? 이건 정말 무식한 거죠. 이게 이렇게 진영 논리가 이런 겁니다. 이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면 완전 전응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고 반대 진영을 매도 폄하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다 보니까 이런 논리적 모순이 생기고 결국 자가당착적이고 자신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게 되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8.15 광복절 준비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진하고 다음 사진만 보고 다음으로 또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국부 이승만 박사니까 사실 국부라는 말 제가 처음에 우리 당에 와서도 그렇고 썼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워낙 종북좌파가 국부라 그러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조원지 대표님께서도 지난 집회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국부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부라는 말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가 1945년 10월 16일 날, 화요일 날, 메가더 원수의 도움으로 김포공에 도착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메가더 원수가 전용기를 보내서 오는데, 미 군용기는 민간인이 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군 정보 특별 장교로 임명해가지고, 육군 대령 계급장을, 잠바를 입고, 김포공항에 내립니다. 그리고 하지 중장이, 순종 황제가 있죠? 순종 황제가 차던 어차라고 그래요. 어차. 요즘 말하면 대통령 전용차죠. 그 어차로 이승만 박사를 모십니다. 그때부터 그 당시 국민들이 이승만 박사를 국부라고 그랬어요. 국부라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먼저 온 다음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요원들을 이제 데리고 오죠. 이승만 박사의 로비 활동으로. 여러분 이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지금도 마음대로 외국에 나갈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고, 비행기표가 있어야 되고, 패스포드가 있어야 되고, 여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작업을 이승만 박사가 다 해서, 상해 임정 김구 일행을, 귀국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김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김구를 향해서도 국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김구 선생이 1946년도 경에 나보고 국부라고 하지 마라.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유일한 국부는 이승만 박사 한 번뿐이다. 그래서 못 쓰게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국부라는 말이 이렇게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재연선거 때 이승만 박사가 동대문 갑구에 출마했는데 그때 선거 포스터에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애국심에서 우러나오는 성스러운 한 표를 국부 이승만 박사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생기기 전에 이미 국민들은 국부로 인정하고 이런 역사를 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사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박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당시는 뭐 이승만 박사가 최초의 박사이기도 했지만 박사라는 과정 자체가 미국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프린스톤에서 최고 명문대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박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대통령보다도 더 존칭어였습니다. 왜? 대통령은 한 4년, 8년 하다가 그만두는 거지만 이거는 영원한 명칭이고 이 박사라는 명칭은 그야말로 국제외교 모든 걸 통달한 분이란 그런 뜻입니다. 제가 탈북자들에 북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탈북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10년 전에요. 1호 화가 북한에서는 1호자가 붙은 거는 다 김일성, 김정일 로얄 패밀리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1호 배우라는 거는 김일성 가족의 내가 뭐 김정숙 역할을 했다든지 김일성 한ing일 빨치산 역할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을 다 1호 배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1호 가수라고 그러고 근데 제가 누굴 만났냐면 1호 화가를 만났습니다. 1호 화가는 뭐예요? 바로 김일성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이 부부가 탈북을 한 거예요. 이 부부를 만나서 제가 이제 건국의 역사를 쭉 얘기해 주니까 처음에는 자기네들하고 배운 거하고 전혀 다르니까 막 튀더라고요. 근데 이승만 박사 얘기를 쭉 해주니까 나중에는 다 이해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그 부인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1945년도 자기가 평양 옆에 안주에 살았는데 그때 무슨 소문이 들렸는 거 하니? 지금 남한에는 이승만 박사가 귀국했는데 무지 똑똑하더라 라는 얘기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60년 전의 기억을 그때 자기가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8살 때인가 듣고 그리고선 이제 골수당원이니까 평양에서 살고 1호 화가하고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다는데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고 이승만 박사 얘기를 들으니까 60년 전에 들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이승만 박사라는 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박사 하는 거에서 잘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왜 자꾸 박사라고 그러느냐. 이 박사라는 의미가 이 당시에는 다. 그래서 제가 프랭카드 옛날 보여주면 이승만 박사 절대 지지. 이 박사, 우남 이 박사.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진에 이제 요것만 설명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는데, 자, 메가더 원수가 방문했을 때, 건국식 방문했을 때, 왼쪽 사진에 보면 윤치영 내무장관이 뭐 선물을 드리죠. 그때 그 선물을 받고 메가더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는 표정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가더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근엄한 표정들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어떤 전설이 있었는가 하니, 오른쪽에 메가더 원수의 아버지가 대령 때 1904년 3월 달 바로 러일 전쟁을 참관하는, 러일 전쟁을 조사하는 군사 고문단으로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메가더는 웨스트 포인트를 갓 졸업하고 중위로 이제 부관을 하면서 아버지와 같이 조선 땅을 밟았던 거죠. 그때 고종 황제가 바로 미국과의 도움을 통해서 일본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이 메가더 원수를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200년 된 그 조선 향로를 메가더 대령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메가더 대령이 이제 나중에 장군도 되고 조선 총독, 필리핀 총독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메가더에게 물려주는데, 메가더는 이 조선 향로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연소 장군, 최연소 육사 교장,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최초의 대장, 육군 참모총장 하고 일찍 예편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다시 불러서 태평양 전쟁을 이끌었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주둔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진주만 기습과 함께 필리핀 기습해가지고 미군이 큰 타격을 받고 메가더도 큰 타격을 받을 때, 그때 마샬 국방부 장관의 참모가 아이젠하워 준장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준장. 그때 아이젠하워 준장이 뭐라고 건의했는가 하니, 메가더 원수는 미군 100만 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지금 피해를 당하지만 메가더 원수반이라도 철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 원수를 급하게 호주로 철수를 시키죠. 그래서 코에티르라고 하는 그 해변에서 메가더 가족을 부관이 데리고 보트를 타다가 이 조선 항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나서 거의 그 10년 후에 이승만 박사가 바로 메가더가 이때 오는 걸 알고 저 향로와 똑같은 향로를 찾아라. 그래서 전국에 언명을 내렸는데, 놀라운 거는요, 200년 전에 이 조선 향로를 만든 도공이 2개를 만들어 놨던 거야. 그래서 하나는 고종 황제가 줬고 하나는 어디서 찾아가지고 이거를 선물한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 이야기가 전설로만 전해졌어요. 전설로만. 그랬대더라. 그런 일이 있었대더라. 근데 제가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200년 된 조선 항로를 선물하는 사진이고, 그러니 메가더 원수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승만 박사의 친동생과 같은데 이승만 박사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6.25 남침 때도 메가더 원수가 나의 조국 캘리포니아를 지키는 만큼 한국을 지키겠다 해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이런 걸 생명 걸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윤치원 장로 뒤에 보이는 분이 바로 신익희 국회의장이고, 그리고 그 뒤에가 참모고, 그리고 왼쪽에 젊은 친구가 앤소니 니콜스라고, 이 사람만 가지고도 또 역사를 풀 수가 있는데, 이승만 박사가 워싱턴에서 독립운동할 때부터 비밀 정보요원이었고, 해방 당시에 CIA 요원으로 공군 정보장교로 있었지만은 이승만 박사의 개인 정보원으로 북한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모든 정보 역할을 했던 그런 훌륭한 청년이라 이승만 박사가 마이 선이라고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설로만 이루어졌던 게, 여러분 아까 배제학당 사진 보신 것처럼 전설로만 이루어졌던 얘기를 이 사진을 찾아가지고 제가 다 팩트로 증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대한민국, 다시는 명성황후와 같은 비극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6.25를 통해서 또다시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승만 박사는 또다시 고도의 통치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래서 다음 주 시간에는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된 에피소드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복 집회에 진정으로
이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 공화당 태극기 집회야말로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국부 이승만 박사의 국꿈, 한반도와 한민족에게 또 이러한 나라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와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극기 집회와 다음 달 대구 집회, 6.25 인천 상륙작전 기념이면서 대구 집회, 굉장히 중요한 집회로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한 보수 세력, 진정한 정치 세력, 진정한 대한민국의 핵심 세력, 그리고 다 망가진, 잼버리로 완전히 망가진 이 종북 좌파 5년과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실정이 있을지 모르는 이 검찰 정권을 완전히 개혁해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세력이 우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진 보시면 이승만 박사하고 윤치영 내무장관 사이에 안경 쓴 분이 보이죠? 그분이 바로 최초 재원에서 기도한 이은영 목사십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승만 박사의 취임 선서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 또 한미동맹이 어떻게 됐는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15 집회에 준비에 수고하시는 우리 홍보팀, 또 우리 중앙당직자들, 또 시도당 동지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비 피해를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